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거시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 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 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 정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뭐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 네,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서울 일부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 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날 발표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특이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공급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꼭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면서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피해 의식과 또 집값이 뛰어서 이번에 오르게 된 이 어떤 세금의 부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마치 뭐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잠깐만요. 네, 세금을 분할 납부나 혹은 이연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정책의 일관성 네, 그것은 그건 꼭 대단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예. 대출 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건 그 뭐 빚내서
집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 흔들리지 않고 중심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좀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예,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적어도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네, 그건 안 후보자님.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뭐 답변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 관련입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 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근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개혁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뭐 재산 사회환원 이거 이미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요. 삼성 앞에서 알아서 비는 국회, 삼성의 국선 변호에 노릇하는 정치, 저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아까 그런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그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어차피 이제 그분들한테 여러저리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도 다니고 또 해야 될 때 그분들이 그런 견해가 무슨 그냥 막연히 해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그래도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 갑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앞서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강원도 산불 동영상에 나왔을 때 미담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때 장관이셨던 지금 후보자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4월 5일 날 3시에 이임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새벽 3시에 강원도 산불 현장을 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힘당의 전 정당이었던 한국당에서는 국가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 정의용 안보실장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이 정의용을 보내자라고 하니까 나경원 그때 원내대표죠. 청와대 사람을 부르기 쉽나 하면서 2시간 넘게 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야 이게 내로남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그 고성 속초에
위원장 오랫동안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이동기 위원장. 이영수 의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가셨고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이동기 위원장은 현장에 놀러 갔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후보님. 예. 후보님 저 개인적으로 저 정치학과 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다소 매섭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후보님 책 읽어봤습니다. 정치야 잘하자, 뭐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책들 다 읽어봤고요. 그 군포에서 군포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6선, 7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험지 대구로 가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를 앞장서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리로서 할 일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1년 정도 남짓인데요.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를 뭐 백신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또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걸 돌려드리는 게 예.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백신을 빨리 맞춰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그 분들을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뭐 지금 큰 방향은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앞에 방역과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거고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그 목동에 있는 요가학원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간담회를 할 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고정비만 봤을 때 이런 손해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좀 보이시나요? 예, 저는 예. 보입니다. 예. 예. 좀 보시면 임대료 이게 이렇게 됩니다. 3월 16일이 영업 제한이었다가 3월 23일이 영업 금지로 바뀝니다.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코로나 법안을 만들면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1월달, 2월달 간담회 때 자기가 자기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 거거든요. 보면은 임대료가 429만 원, 공가격이 80만 원인데 여기에서 14일을 금지를 했으니까 고정비 손실이 25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비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보상받은 것을 빼니까 부족분이 671만 원이었다. 즉 고정비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한기간이 쭉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이렇게 돼서 그 매출 손실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요가학원 원장님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김포 소재 PC방 사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자기 그 장부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놨습니다. 2020년 8월하고 9월이 PC방 집합 금지였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그 뭐 총 매출이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집합 금지가 되기 전에 2020년 총 매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1월 달이 7,200 정도였다가 2월 달이 6,300 계속 줄어들죠. 3월 달에 4,200, 5월 달, 6월 달 되면은 2,30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이 1,400으로 줄어들었다가 9월 달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후보님,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인데 이제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얻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지금 파산을 신청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또 오후에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예, 저희들도 정부에서 가난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주시면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좀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가급적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과 내용을 담는 메시지고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온화해야 합니다. 네,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죠? 예, 네. 자,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 맞습니까? 조금 예. 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아직 뭐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그나마 이제 정착한 검경 간의 약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예. 네.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드립니다. 자,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이번 개각 거국 중립 내각에 해당됩니까? 현재는 제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된다고 하면 예. 예,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한다면은 내 편 가르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민심에 눈을 맞추고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것은 감히 자부합니다만 의원님 기준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도 부족하지요? 제가 개각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제 후보자님. 자신에 대해서는 네.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외공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학회 참석하면서 4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의원님,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제가 말씀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죠?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그 뜻인지 두 분 후보자가 적격이라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금 후보자, 저도 후보자인데. 자, 후보자님,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의원님, 뭐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저 네. 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정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들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또 그래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 뭐 정치라는 게 어디 딱 어떻게 딱 고정돼서 닫아 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 방금 지적하시던 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또 민심의 또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이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2005년 1월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사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표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그 점에서는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도 좀 더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저 자, 의원님 그렇게 네, 단정 후보자님. 짓지 마시고 예.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피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 정책 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초기에 조금 아마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안정되어 간다라는 그런 뭐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